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최진사댁 살인문 앞. 온 고을 사람들이 저승길 시집이라며 혀를 차는데 가마에서 내린 11살 꼬마 며느리는 울기는커녕 왜 싱글벙글 웃고 있었을까요? 아버님, 어머님, 저 시집 왔어요. 이제 이 집 살림은 제가 다 책임질게요. 철부지 아이의 철없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 11살 꼬마가 몽당 빗자루를 쥔 날부터 텅 빈 쌀독이 화수분처럼 넘쳐나는 기적이 시작됩니다. 만석군 가문조차 무릎 꿇린 이 꼬마의 소름 돋는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동지섣달 꽁꽁 얼어붙은 경상도, 진주 고을의 가파른 산자락 밑 바람만 불어도 뼈대가 마구 흔들리는 초라한 초가집 살인문 앞은 아침부터 몰려든 구경꾼들의 웅성거림으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덜컹거리며 내려앉은 허름한 혼례 가마 한 채 때문이었지요. 가마를 덮은 천은 군데군데 뜯어져 잿빛 바람이 사정없이 들이쳤고 가마를 맨 가마꾼들조차 어디 장터에서 급하게 품을 주고 산 듯 늙고 나약한 이들인데다가 제대로 갖춰 입지도 않아 사시나무 떨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초가집에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름만 대면 지나가던 과객도말에서 내려 절을 올렸다는 명문가 중의 명문가 최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성품이 대쪽같이 곧고 학문이 깊어 조정의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탐관오리들을 준엄하게 꾸짖던 이 고을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지요. 그러나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최진사의 고든 성품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조정의 사악한 간신배들이 무서운 음모를 꾸몄습니다. 최진사가 관아의 곡식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허위 장부를 조정에 올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나라에서 내려온 임금의 엄명이 최진사댁 대문을 박차고 들이닥쳤습니다. 죄인 최씨의 관직을 영원히 박탈하고 그 가산을 통째로 몰수하여 도성 밖으로 추방하라. 시퍼런 칼날을 들이댄 삭탈관직과 가산정몰의 무자비한 처벌 앞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과 수백 마지기의 비옥한 문전옥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겨우 목숨만을 건진 최진사 일가는 해가 저물면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이 가파른 산자락 밑 초가집으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명문가의 수장이었던 최진사는 억울함과 화병으로 밤마다 피를 토하며 자리를 보전했고 안방마님이었던 서구 어머니 역시 살얼음 뜨는 우물가에서 무명옷을 빨며 손끝이 다 터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14살 난 아들 서구 도령은 밤마다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부모를 향해 속으로 수백 번 자책을 삼켰지요. 당장 내일 아침 아버님 약탕기 끓일 보약 한 첩쓸 돈이 없고 어머니 드실 미음 한 그릇 끓일 쌀이 없으니 내가 자식으로서 참으로 못나고 원통하구나. 이렇듯 최진사 가문이 비참하게 알거지가 되었다는 소문은 진주 장터를 거쳐 온 고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평소 최진사의 은혜를 입었던 이들은 안쓰러운 눈길을 보냈지만 세상인심이란 본래 서늘한 법입니다. 장터 좌판에 모인 안악들은 저마다 최진사댁의 비참한 신세를 두고 혀를 차며 입방아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쯔쯔 최진사댁이 어쩌다 저 지경이 됐을꼬. 대감방의 서리가 내리니 안채 솥단지까지 다 깨진 격이지. 그 집 아들 서구 도령이 참 아깝게 됐네. 저러다 장가도 못 가고 대가 끊기게 생겼어. 어떤 부모가 장차 굶어 죽어 귀신이 될 게 뻔한 최진사댁
빗장 안으로 귀한 딸년을 밀어넣겠는가. 이렇듯 고을 사람 모두가 최진사 가문의 종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던 바로 그 동지 섣달의 차가운 아침에 허름하기 짝이 없는 혼례 가마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구경꾼들이 안쓰러움과 호기심이 섞인 눈길로 가마를 바라보던 그때 드디어 덜컹거리던 가마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을 디딘 새 신부의 모습에 온 마당과 담장 너머의 구경꾼들은 일순간 거대한 침묵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처자는 이제 겨우 11살 된 애되다 못해 철부지 어린아이의 티가 그대로 남아있는 꼬마 처자 향이었습니다. 가난한 산골 집안에서 온 민며느리라는 소문대로 향이가 입은 옷은 다홍치마 대신 군데군데 해진 낡은 무명옷이었고 머리에는 비싼 옥비녀 대신 대나무를 깎아 만든 꼬챙이가 소박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본래 이런 처참한 집구석에 팔려 오듯 시집오는 아이들은 가마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부모를 떠난 서러움과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피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조선 땅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슬픈 민며느리들의 비참한 현실이었지요. 하지만 11살 향이는 달랐습니다. 눈이 뽀얗게 쌓인 초가집 앞마당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향이의 고운 얼굴엔 눈물 흔적 대신 해처럼 밝고 화사한 미소가 가득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입이 귀에 걸리도록 싱글벙글 웃으며 사방을 둘러보는 꼬마의 눈망울은 마치 밤하늘의 영롱한 별빛을 그대로 박아 넣은 것처럼 단단하고 지혜롭게 번쩍이고 있었지요. 향이는 하얗게 질린 채 서 있는 14살 남편 서구 도령과 지팡이를 짚고 가신이 마루로 나온 시부모를 보더니 도리어 목소리를 쨍쨍하게 높여 앞마당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시집 왔어요. 날이 이렇게나 추운데 왜 마루까지 나와 계셔요? 이제부터 힘든 일은 이 향이가 다 할 테니까 아버님, 어머님은 아무 걱정 마셔요. 철부지 어린아이의 대책 없는 장난이거나 혹은 집안이 망한 줄도 모르고 철없이 굴어대는 미친 아이의 헛소리라 생각했는지 구경꾼들은 황당하다는 듯 혀를 차며 비웃었습니다. 서구 어머니는 마당에서 싱글벙글 웃는 향이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눈물을 훔치며 꼬마의 가녀린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고, 아가, 내가 어떤 집구석인 줄 알고 이렇게 웃으며 들어오니 우리 집은 당장 오늘 저녁에 끓여 먹을 쌀 한 줌이 없단다. 이 미련한 시부모를 만나 첫날부터 굶주리게 생겼는데 왜 자꾸 싱글벙글 웃어? 내 가슴이 다 미어지는구나. 시어머니의 눈물 어린 한탄 앞에서도 11살 향이는 그 고운 미소를 한치도 잃지 않았습니다. 향이는 도리어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제 작은 두 손으로 꼭 감싸 안으며 장차 온 집안을 야무지게 살려낼 복덩이답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꼭 있댔어요. 돈보다 무서운 게 사람 꾀라는데 저만 믿으셔요. 우리 집 금방 다시 번듯해질 테니까 이제 울지 마셔요. 네. 11살 꼬마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고 야무진 확신이 서린 한마디. 그 순간 바람에 흔들리던 초가집 앞마당의 쓸쓸한 공기가 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온 고을이 쫄딱 망했다고 손가락질하던 최진사댁 살인문 안으로 싱글벙글 웃으며 걸어 들어온 이 11살 민며느리 향이의 품속에는 어떤 무서운 지혜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매서운 동지 섣달의 밤은 산골짜기 외딴 초가집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이 깊어만 갔습니다. 문틈으로 사정없이 파고드는 칼바람에 찢어진 창호지가
밤새도록 파르르 떨며 서글픈 소리를 내었지요. 최진사 댁의 외아들 14살 서구 도령은 신방이랍시고 겨우 거친 가만히 한 장을 깔아둔 차디찬 문간방 아랫목에 앉아 제 앞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11살 꼬마 아내 향이를 복잡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등잔기름마저 아까워 불을 끄고 달빛에 의지한 방 안에는 서글픈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지요. 서구는 제 저고리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길고 깊은 한숨 끝에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향아, 참으로 미안하구나. 명색이 너보다 3살이나 더 먹은 서방이거늘 이리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내 참으로 부끄럽고 가슴이 답답하네. 날은 이리 추운데 너 가려줄 이불 한 채 없고 당장 내일 아침 내 입에 넣어줄 쌀 한 줌조차 없으니 이 노릇을 장차 어이할꼬. 철부지 어린아이인 줄만 알았던 11살 향이는 그 어두운 새벽빛 속에서도 싱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향이는 도리어 서구 떨리는 손을 제 작은 두 손으로 꼭 쥐며 목소리를 쨍쨍하고 당차게 도두었지요. 아이 참 서방님, 당치 않으셔요. 명색이 사내대장부이신 서방님이 벌써부터 그리 기가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내일부터 서방님은 무조건 방에서 따뜻하게 서책만 읽으셔요. 이 꼬마 향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쌀독을 꽉꽉 채워놓을 테니 서방님은 걱정일랑 붙들어 매셔요.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인 서슬퍼런 새벽이었습니다. 서구 어머니가 뼈마디가 쑤시는 몸을 이끌고 간신히 부엌문을 열기 전 11살 향이는 아무도 모르게 살금살금 초가집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수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허리춤까지 자란 넝쿨과 얼어붙은 흙더미가 가득한 척박한 땅이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그저 뱀이나 나올 법한 쓸모없는 덤불이라며 침을 뱉던 곳이었습니다. 향이는 얼어붙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더니 입고 있던 해진 무명치마 안쪽 깊숙한 곳에서 조그만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서 나온 것은 놀랍게도 일반 백성들은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기이한 형태의 종자와 정성스럽게 말린 묵은 약재 뿌리들이었습니다. 어린 향이는 손톱 밑에 흙줄이 박히고 피가 배어 나오는 줄도 모르고 얼어붙은 흙더미를 야무지게 파내어 그 정체 모를 종자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남은 묵은 뿌리 몇 개에 마치 방금 막 캐낸 것처럼 흙을 살짝 묻혀 가만히 천에 감싸지요. 향이의 입가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향이는 앞마당으로 돌아와 제 몸통만 한 대나무 몽당 빗자루를 손에 쥐고 서리를 쓱쓱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문을 열고 나온 서구 어머니는 꼬마의 뺨이 대추 빛처럼 붉게 얼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아가, 이 추운 새벽에 왜 나와 있니? 손이 다 부르트겠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어머님, 최씨 집안 복덩이 며느리가 시부모님보다 늦게 잠에서 깨면 벌을 받지요. 마당이 거울처럼 깨끗해야 복이 넝쿨째 들어온대요. 어머님은 얼른 들어가셔서 아버님 간호하셔요. 저 장터에 잠깐 다녀올게요. 향이는 가만히 천에 싼 기이한 약재 뿌리를 들고 눈길을 헤치고 고을에서 가장 큰 약방으로 단숨에 걸어 내려갔습니다. 진주 고을의 내로라 하는 영악한 대형 약방 주인은 11살 처자가 누더기 천에 쌓온 뿌리를 보더니 처음에는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꼬맹아, 어디 산골에서 도라지 뿌리 몇 개 캐와서 돈을 달라 하느냐? 썩 물러가거라. 그러자 11살 향이는 약방 한가운데 서서 허리에 손을 딱 얹고 쨍쨍한 목소리로 대포처럼 쏘아 붙였습니다. 영감님, 눈이 그리 어두우셔서
귀한 보물도 모자라 보시니 그 큰 약방 간판이 다 아깝소이다. 이것은 도라지가 아니라 오직 왕실의 기혈을 다스릴 때만 쓰이는 진품 천삼티엔잔입니다. 이 뿌리의 마디가 7개나 되니 수령이 30해는 좋게 넘은 영약이라니까요. 이것을 한양 대갓집에 보내면 100냥도 더 받을 텐데 정말로 저를 그냥 보내실 거예요. 어린아이의 입에서 튀어나온 소름 돋는 약재 고등과 서슬퍼런 기백에 약방 주인의 안경 너머 눈이 달걀만 하게 커졌습니다. 주인은 황급히 돋보기를 꺼내 들고 천삼을 감정하더니 이내 손을 덜덜 떨며 향이 앞에 넙죽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아가, 내 말이 100번 옳구나. 이것은 돈이 있어도 구하지 못하는 천하의 영약이다. 내 장차 당장 은자 50냥을 줄 터이니 이것을 모두 우리 약방에 넘기겠느냐? 은자 50냥의 쌀 2가마, 그리고 우리 아버님 기운 차리실 보약 3첩도 덤으로 얹어주셔요. 앞으로 매달 이 귀한 약재를 더 가져올 텐데 안 하시면 옆 동네 약방으로 갈래요. 11살 꼬마의 능수능란한 흥정과 장사 수완에 약방 주인은 완전히 2손 2발을 다 들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텅 비어있던 최진사댁 초가집 마당으로 쌀가마니를 지어 나르는 장정들의 거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커다란 쌀도 가득 하얀 이밥쌀을 채워 넣고 은자 주머니를 받치자 서구 어머니는 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아 향이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어찌 된 말이냐, 향아. 내가 설마 도둑질이라도 했단 말이냐. 어머님도 참 도둑질이라니요. 바르게 살면 하늘이 돕는댔어요. 아버님, 얼른 이 약 드시고 훌훌 일어나셔요. 향이가 가져온 신비한 약재와 보약 덕분에 병든 최진사는 불과 보름 만에 각혈을 멈추고 지팡이 없이 마당을 걸어 다닐 정도로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텅 비어있던 안채곶간에는 매달 약방에서 들어오는 은자와 쌀이 화수분처럼 쌓이기 시작했지요. 쌀과 은자가 곳간에 넉넉히 차오르기 무섭게 11살 꼬마 향이의 본색이 장차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조망만한 몸집으로 온 집안을 활기차게 휘젓고 다니는데 그 기세가 마치 수만 대군을 지휘하는 여장군이 따로 없었지요. 향이는 제 몸통만 한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처마 밑에 묵은 거미줄과 부엌 가마솥의 검은 그을음부터 슥슥싹싹 시원하게 쓸어내더니 엄동설한 냇가로 달려가 떼국물 흐르던 이불과 옷가지들을 방망이질로 펑펑 두들겨 눈처럼 하얗게 빨아왔습니다. 게다가 손끝 매운 솜씨는 또 어찌나 야무진지 커다란 무쇠솥에 이밥 쌀밥을 고슬고슬하게 지어 올리고 뒷마당 냉골에서 차지하는 나물들을 참기름쳐서 고소하게 무쳐내어 황량하던 밥상을 잔치상처럼 뚝딱 차려내었지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장독대를 행주로 뽀드득 소리가 나게 번쩍번쩍 닦아내고 곳간 문을 덜커덩 단속하는 꼬마 안주인의 활기찬 발걸음 소리에 집안을 감돌던 음산하고 서글픈 기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맨발로 마당을 누비며 어머님 행주 가져오셔요. 서방님 이 밥 탄답니다. 하고 쨍쨍하게 외쳐대는 통에 텅 빈 초가집에는 오랜만에 사람 사는 듯한 훈훈한 온기와 신명 나는 웃음꽃이 피어올랐습니다. 14살 남편 서구 도령 역시 아내의 그 눈부신 내조와 지혜에 감격하여 밤낮으로 기름을 켜고 서책을 읽으며 가문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학문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쓰러져 가던 최진사 가문이 11살 민며느리 하나 덕분에 다시금 귀신같이 살아나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장터 사람들은 물론 온고우리 그 꼬마가
보통 복덩이가 아니다라며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저 어린 것이 어디서 저런 대단한 약재 지식을 배웠는지 의아해하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가문의 쌀독이 다시 차오르고 돈줄이 돌기 시작했다는 소문은 도성 바깥에서 숨어 살던 가장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과거 최진사가 모함을 받아 가문이 망했을 때 가문에 남은 전 재산과 전답을 교묘하게 가로채 도망쳤던 악독한 친척 최진사의 사촌 형제 최만당과 그 영악한 가솔들이 냄새를 맡고 진주고을로 내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서리가 하얗게 내린 오후, 평화롭던 최진사댁 살인문이 쾅하는 거친 발길질과 함께 부서져 나갔습니다. 시커먼 사내들과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여인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진사댁의 피땀 어린 재산을 다시 한번 통째로 빼앗아 가려는 잔인한 탐욕의 덫이 초가집 앞마당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서진 살문 사이로 들이닥친 자들의 몰골은 참으로 볼썽사나웠습니다. 비단옷을 화려하게 처입었으나 번지르르한 얼굴의 탐욕이 덕지덕지 앉은 사촌 숙부 최마당과 눈이 위로 짝 찢어져 표독스럽기 짝이 없는 그의 며느리 무리였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커다란 몽둥이를 든 덩치 큰 장정새까지 거느리고 있었지요. 최만당은 마당 구석에 가득 쌓여있는 번듯한 쌀가마니와 약방에서 보낸 은자 주머니를 보더니 눈을 번뜩이며 개걸스럽게 침을 흘려댔습니다. 나라에서 죄를 입고 쫓겨나 산골짜기에서 굶어 죽어가는 줄 알았더니 이 깊은 산골 구석에서 명주를 붙들고 하얀 이밥을 지어 먹고 있었구나. 진사 형님, 이 재물이 다 어디서 난 것입니까? 집안이 망할 때 관아 몰래 빼돌린 숨은 재산이 있었던 게지요? 문중의 재산을 그리 혼자 가로채 숨겨두고 호의호식하다니 참으로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마루에 앉아있던 최진사는 그 황당하고 억울한 모함에 기가 막혀 가슴을 쥐어뜯으며 다시금 거친 기침을 쏟아냈고 서구 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들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14살 서구 도령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한 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덜덜 떨렸지만 서방님답게 아내와 부모를 가로막아 서며 소리쳤지요. 숙부님, 이 무슨 무도한 행패이십니까? 대낮에 남의 집 살인문을 부수고 들어와 도적대처럼 구시니 이 어찌 문중의 어른이라 하겠습니까? 어서 당장 이 마당에서 나가셔요. 그러자 기고만장한 사촌 형수는 코방귀를 뀌며 서구의 어깨를 사정없이 밀쳐냈습니다. 어린 상주 같은 놈이 어디서 어른에게 소리를 지르느냐. 내 아비가 죄를 입었을 때 우리 문중이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이까지 쌀가마니와 초가집은 다 문중의 손실을 메우는 데 써야 마땅하다. 얘들아, 들거라. 마당의 쌀가마니와 저 안채 안방의 가구들을 모조리 가마에 실어라. 장정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쌀가마니로 손을 뻗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조용히 밥을 짓던 11살 꼬마 며느리 향이가 손에 밥주걱을 든 채 툇마루 위로 탁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꼿꼿이 편 채 온 마당이 쨍쨍 울리도록 대포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어허, 걔 어디라고 함부로 손을 대느냐. 이 도적놈들아, 당장 그 더러운 손을 치우지 못할까. 11살 꼬마의 몸집에서 뿜어져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서슬 퍼런 위험에 몽둥이를 들었던 장정들이 저도 모르게 멈칫하며 발걸음을 뒤로 물렸습니다. 최만당의 며느리는 향이의 해진 무명옷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기가 막힌다는 듯 비웃어댔지요. 아니, 저 조망만 한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년은 또 무엇이냐? 저게 진사 형님이 돈이 없어 들였다는 그 산골 구석의 천한 민며느리더냐?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 가문 출신인지 모르겠으나 어른들이 가문의 재산을 논하는데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는구나. 향이는 퇴나루에서 사뿐히 내려와 최만당 무리 앞으로 당차게 걸어갔습니다. 향이의 맑고 검은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서리빨 같은 안광이 번쩍이고 있었지요. 친척 어른이라는 분들이 조선의 법도와 율법을 도무지 배우지 못해 일이 상놈처럼 구시니 참으로 가엾고 안타깝습니다. 이 초가집과 제사는 나라에서 적법하게 허락한 우리 최씨 가문의 사유재산이옵니다. 아무리 친척이라 한들 대낮에 남의 집 장독대를 부수고 재물을 빼앗아 가려는 것은 국법으로 다스리는 명백한 강도치시거늘 정령관가로 끌려가 매질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시겠습니까? 뭐라, 강도, 저 천한년이 감히 문중 어른에게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좋다, 이년아. 내 말대로 당장 고을 관가로 가자꾸나. 사또 앞에 가서 내 놈들이 죄를 입었을 때 빼돌린 비자금으로 일이 호의호식하고 있다고 내 똑똑히 고발할 터이니 어디 고을 동원 마당으로 가보자. 최만당 무리는 악을 쓰며 향이와 최진사 가족을 억지로 끌고 진주 고을 관가로 향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지켜보던 고을 백성들은 아이고 저 불쌍한 최진사 댁이 이제 겨우 명주를 붙잡았더니 악독한 친척을 만나 완전히 대가 끊기게 생겼다며 안쓰러운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윽고 진주 관가의 서슬 퍼런 동원 마당. 고을 사또가 상석에 엄하게 앉아있고 포졸들이 삼방으로 늘어선 가운데 최진사 가족과 사촌 최만당 무리가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만당은 사또가 입을 열기도 전에 대가리를 바닥에 찌으며 거짓 눈물을 흘려댔습니다. 사또 날이 억울하옵니다. 저기 앉아있는 최진사는 얼마 전 관직을 박탈당하고 가산이 몰수당한 죄인이옵니다. 그런데 이 깊은 산골장에서 나라 몰래 빼돌린 어마어마한 은자와 보물을 숨겨두고 호의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조정을 기만한 죄이오니 당장 저 집안을 처벌하시고 그 숨겨둔 재산은 피해를 입은 우리 문중으로 돌려주셔야 마땅합니다. 사또가 눈썹을 찌푸리며 최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진사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여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지요. 바로 그때 무릎을 꿇고 있던 11살 꼬마 향이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향이는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맑고도 낭낭한 목소리로 청을 올렸습니다. 사또 날이 미천 민며느리 향이가 아래옵니다. 저 최만당 무리의 말이 장차 새빨간 거짓말이거늘 제 말을 딱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사또는 11살 처자가 무서운 관가 마당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당차게 말하는 모습에 흥미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냐, 그래. 내 비록 어린 며느리이나 할 말이 있다면 고해보거라. 향이는 품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향이가 앞서 약방 주인과 거래할 때 받아두었던 적법한 약재 매매 장부와 은자 영수증이었습니다. 향이는 장부 높이 들며 소리쳤습니다. 사또 날이 저희 집안의 재산은 빼돌린 비자금이 아니라 이 11살 향이가 뒷마당 척박한 땅을 일구어 찾아낸 귀한 약재 1003을 고을 대형 약방에 팔아 정당하게 번 돈이옵니다. 여기 약방 주인의 직인과 거래 장부가 똑똑히 적혀 있으니 사또 나리께서 장차 확인해 주십시오. 이방이 장부를 받아 사또에게 바쳤고 이를 살핀 사또의 안색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재산의 출처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투명했던 것이지요. 향이의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향이는 몸을 돌려 사촌 최만당을 매섭게 노려보며 숨겨두었던 서슬퍼런 고증을 칼날처럼 뽑아들었습니다. 사또날이 도리어 저 최만당 무리야말로 국법을 어긴 중죄인들이 옵니다.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 형전편에 이르기를 가문이 죄를 입어 몰락했을 때 친척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답의 소유권을 위조하거나 문중의 가산을 허위로 가로채는 자는 장차 장형백대에 처하고 관비로 다스린다고 명백히 적혀 있사옵니다. 저 최만당은 저희 아버님이 모함을 받으셨던 그 혼란한 틈을 타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 진주 고을 서쪽 계곡에 비옥한 전답백 맞이기를 허위 문서를 꾸며 제 앞으로 쏙 가로챘사옵니다. 여의 그 당시 위조된 문서의 허점과 날짜가 제 머릿속에 똑똑히 남아있으니 당장 저 자의 집안 안채 국간을 수색하여 소유권 문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11살 꼬마의 입에서 경국대전의 정확한 법률 구절과 과거 자신들이 저질렀던 은밀한 문서 위조 날짜까지 소름 돋도록 정확하게 튀어나오자 동원마당은 일순간 얼음물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최만당과 그의 표독스러운 며느리는 얼굴이 흙빛이 되어 사신나무 떨듯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지요. 어찌 저런 상것이 국법을 줄줄 읊는단 말이냐. 저것은 귀신이 쓴 년이 분명합니다. 사또나리. 최만당이 비명을 질렀으나 명색이 한고을의 재판을 책임지는 사또가 어찌 아이의 말 한마디만 듣고 덜컥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사또는 지그시 수염을 쓸어내리며 동원 좌우의 관원들을 향해 엄하게 호령했습니다. 여봐라, 이 방은 당장과 나 형방 창고로 가 작년 10월에 토지 대장양안을 샅샅이 뒤져 가져오고 포교는 지금 즉시 장터의 대형 약방 주인을 이 자리에 당장 대령하거라. 만약 저 조망만 한 처자의 말이 단 한 글자라도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관가를 능멸한 죄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서슬퍼런 추궁의 동원마당에는 마른 침 삼키는 소리만 들릴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만당과 그 표독스러운 며느리는 저 철부지년이 그 조밀한 날짜와 위조, 흔적을 어찌 정확히 알겠느냐며 속으로 음흉한 미소를 지었지요. 하지만 불과 반시진도 지나지 않아 포교들에게 끌려온 약방 주인이 사또 앞에 넙죽 엎드려 향이가 가져온 은자 영수증이 진품이며 천삼을 적법하게 매매한 것이 한치의 거짓도 없음을 벌벌 떨며 증언했습니다. 게다가 이방이 땀을 뻘뻘 흘리며 들고 온 관아의 공식 토지 장부를 펼쳐 든 사또의 눈썹이 흉폭하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과연 11살 향이의 청산유수 같은 말대로 최만당이 최진사가 모함을 받던 바로 그 혼란한 날짜의 허위, 직인을 찍어 전답. 백마지기를 통째로 가로챈 날조의 흔적이 관아 장부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확실한 증인과 빼도 박도 못할 관아의 진짜 물증이 눈앞에 딱 들이러지자 최만당 무리는 장차 벼락이라도 맞은 듯 넋이 나가 입만 가볍게 뻥끗거릴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사또는 분노로 장표를 탁 치며 서슬퍼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시끄럽다. 어린아이도 아는 명백한 국법을 조정의 진사직을 지낸 가문의 친척이라는 자들이 악용하여 대낮에 강도짓을 벌이고 무고죄까지 지었으니 내 어찌 이를 용서하겠는가. 여봐라. 당장 저 추악한 최만당과 그 가솔들을 옥에 가두고 저 자들의 집안을 수색하여 위조된 전답 문서를 전량 회수하여 최진사 가문으로 돌려주어라. 또한 대낮에 살인문을 부수고
행패를 부린 자들에게 당장 곤장 30대를 매우 쳐라. 동원 마당에 탐욕스러운 친척들의 처절한 비명과 곤장 치는 소리가 시원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11살 향이는 남편 서구 도령의 손을 잡고 싱글벙글 웃으며 조용히 속삭였지요. 서방님, 내 뭐라 했답니까? 지혜는 장차 쌀독을 채우고 나쁜 자들을 참교육하는 무서운 무기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구 도령은 제 작은 아내의 등 뒤에서 쿠광이 비치는 듯한 거대한 충격과 존경심에 꼬마 아내의 손을 평생 놓지 않으리라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위기를 지혜로 명쾌하게 극복한 최진사 가문의 앞날에는 이제 탄탄대로만 남은 듯 보였습니다. 관가 동원 마당에서의 시원한 참교육이 끝나고 최만당 무리에게 억울하게 빼앗겼던 진주 고을 서쪽의 비옥한 전답 백마지기가 마침내 최진사 가문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다 쓰러져 가던 초가집 마당에는 오랜만에 따스한 햇볕이 구석구석을 비추었고 서구 어머니는 안채 툇마루에 앉아 돌아온 전답 문서를 연신 만지작거리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요. 14살 서구 도령은 마당 한편에서 조용히 마른 약초를 정리하던 11살 향이의 곁으로 슬그머니 다가갔습니다. 서구의 눈망울에는 제 꼬마 아내를 향한 깊은 고마움과 함께 어딘지 모를 부끄러움이 살짝 서려 있었지요. 서구는 헛기침을 조심스럽게 한 번 토해내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향아, 오늘 관가에서 내가 국법을 줄줄을 푸며 그 악독한 자들을 몰아낼 때 내 참으로 가슴이 웅장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방으로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네. 이제 겨우 11살인 내가 이리도 영특하게 가문을 구했는데 명색이 사내대장부라는 나는 그저 내 뒤에 서 있기만 했으니 내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구나. 내 장차 밤낮을 잊고 학문에 매진하여 반드시 너를 부끄럽지 않게 할 번듯한 서방이 되겠네. 향이는 그 기특한 말에 들고 있던 약초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향이는 서구의 옷자락 끝단을 야무지게 매만져주며 쨍쨍한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아이 참 서방님도 사내의 기계는 장차 과거 급제 재단 앞에서 멋지게 펼치시는 것이옵니다. 오늘 관가 일은 그저 우리 최씨 가문에 들어올 복을 가로막던 잡귀들을 쫓아낸 것에 불과하니 서방님은 그저 제 뒤에서 든든하게 버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요. 그렇게 부부의 풋풋하고도 당찬 대화가 마당을 채우던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골짜기 아래쪽에서부터 장차 땅을 뒤흔드는 거친 말발굽 소리와 요란한 말방울 소리가 때를 지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살인문 너머로 흙먼지가 뿌옇게 일더니 눈이 번쩍 뜨일 만큼 화려한 가마 석채와 비단 도포를 입은 거상들이 호위 무사들을 거느리고 마당으로 들이닥칩니다. 최진사 가솔들은 또 무슨 무례배들이 행패를 부리러 온 것인가 싶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구 도령이 다시 한번 눈을 단단히 치켜뜨고 앞장서려던 그때 가마의 맨 앞에서 말을 타고 온 사내의 얼굴을 본 서구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듯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동원 마당에서 위험을 떨치시던 고을 사또 나리가 직접 말해서 내려 살인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의 태도가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사또는 제 위세를 부리기는커녕 맨 뒤쪽 가장 화려한 황금빛 비단 가마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허리를 90도로 꺾어 극진하게 보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가마 문이 열리고 눈처럼 하얀 백발 수염을 가슴팍까지 길게 늘어뜨린 한눈에 보아도
범상치 않은 풍채의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인이 입은 도포는 조선 팔도에서 구경조차 하기 힘들다는 한양 왕실 어용 명주 비단이었고 손가락에는 묵직한 호박 반지가 빛나고 있었지요. 최진사가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마루로 나와 인사를 올리려 하자 사또는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백발 노인을 향해 조아렸습니다. 대인, 이쪽이 바로 과거 조정의 진사직을 지내신 최어른의 초가이옵니다. 그리고 저기 서 있는 아이가. 사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백발 노인의 매서운 눈빛이 마당 구석에 서 있던 11살 향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향이를 보는 순간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히더니 이내 지팡이를 내던지고 흙바닥을 쿵쿵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멈춰 선 곳은 손녀 향이 앞이 아니라 마루에 서 있던 최진사 앞이었습니다. 한양 상권을 쥐락팍닥하는 조선 최고의 거상이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마루를 향해 넙죽 엎드려 큰절을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또마저 당황하여 황급히 노인을 부축하려 했으나 노인은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조아렸습니다. 최진사 어른, 소인은 한양 내의원과 왕실의 물산을 독점하고 있는 거상 송반수라 합니다. 수년 전 함경도에서 탐관오리들의 모함으로 저희 3대가 멸족당할 위기에서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장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최진사 가솔들이 사또마저 절절매는 대단한 백발 노인의 정체에 턱이 빠질 지경이 된 그때 송반수는 드디어 눈물을 닦고 일어나 마당 구석에 있던 11살 향이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껄껄 웃으며 향의 머리를 기특하게 쓰다듬었지요. 아이고, 내 새끼야. 내 전가를 받고 이 늙은 조부가 한양에서 동틀 때부터 단숨에 날아왔다. 은인의 가문을 살리겠다고 이 어린 것이 제 발로 민며느리 위장을 하고 내려와 이리도 당차게 판을 짜놓았으니 장차 내 손녀딸이지만 참으로 무섭고도 영특한 물건이로구나. 송반수의 입에서 터져나온 기가 막힌 내막에 마당에 서 있던 최진사와 서구 어머니 그리고 서구 도령은 제 귀로 듣고도 도저히 믿기지 않아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고을 사또마저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서 있는 저 백발 노인이 당장 저녁거리가 없어 민며느리로 들었던 11살 향이의 친조부이자 한양 상권을 쥐락팍닥하는 조선 최고의 거상이라니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지요. 최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송반수의 손을 맞잡으며 물었습니다. 송대인, 이 어찌 된 영문이오? 향이가 대인의 손녀딸이라니. 그리고 수년 전 일은 그저 관원으로서 마땅히 할 도리를 했을 뿐이거늘 어찌 이리 과한 은혜로 갚으시려 한단 말이오. 송반수는 허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사 어른, 어른께서는 도리를 다하셨으나 저희 가문은 목숨을 건진 대엔을 입었습니다. 어른께서 간신들의 모함으로 가산을 정몰당하고 이리 산골로 쫓겨나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당장 한양의 전 재산을 실어 내려오려 했으나 진사 어른의 그 대쪽 같은 선비, 성품을 내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거저 주는 재물은 성을 내며 쫓아내실 게 뻔하니 은혜를 갚고 싶어도 갚을 길이 없어 밤잠을 설치던 차에 저기 저 당돌한 손녀년이 제 무릎을 탁 치며 묘책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과연 백발 거상의 손녀다웠습니다. 당시 11살 향이는 할아버지에게 최진사 어른은 기계가 높아 동정은 거절하실 분이나 굶주리는 가난한 아이를 거두어 살려달라는 애절한 청은 절대 모른 척하지 못하실 어진 분이라며 스스로 가출을 위장해 민며느리로 들어가겠노라 자청했던 것입니다.
양반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은인의 가문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그야말로 천재적인 대담함이었지요. 11살 향이가 첫날 밤 치마 속 비밀 주머니에 숨겨왔던 기이한 약재 종자 역시 송반수 상단에서 목숨처럼 지켜오던 최고급 천삼 종자였습니다. 시부모 몰래 뒷마당에 이를 심어 가문을 번듯하게 일으키고 고을 약방 주인과 거래를 터 비자금을 만든 것도 모두 향이의 머릿속에서 나온 치밀한 각본이었습니다. 게다가 앞서 악독한 친척 최만당 무리가 행패를 부릴 때 향이가 약방 주인을 통해 한양의 할아버지에게 때가 되었으니 어서 진주 관가로 내려오셔요 하고 상단 전용 비밀 암호 전가를 보냈던 것입니다. 송반수는 손녀의 신호를 받자마자 과거 최진사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고을 사또를 한양에서부터 직접 포섭하여 이리당당하게 마당으로 들이닥친 것이었지요. 모든 전말을 알게 된 최진사 가솔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첫날 가마에서 내릴 때부터 울기는커녕 왜 싱글벙글 웃고 있었는지, 대체 저 조망만 한 아이의 머릿속에 얼마나 무섭고도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향이는 제 정체를 시부모와 남편 서구 도령 앞에 완전히 밝힌 뒤 평소처럼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무릎을 꿇고 단정하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비단 도포를 입은 거상들의 호위를 받는 귀한 몸이 되었으나 향이의 눈빛은 처음 살인문을 열고 들어올 때의 그 며느리의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서방님, 미리 정체를 밝히지 못하고 속인 죄를 너그러이 용서하셔요. 가문이 어려워졌다고 낙심하여 구박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 작은 민며느리가 굶주릴까봐 피눈물을 흘리시던 두 분의 따뜻한 마음을 보며 저는 우리 최씨 가문에 제 평생을 바치기로 굳게 다짐했답니다. 이제 제 뒤에 조선 최고의 상단과 할아버지의 거대한 자금이 버티고 있으니 우리 최씨 가문의 화려한 부활을 똑똑히 지켜보셔요. 11살 꼬마 안주인의 당찬 선언이 초가집 마당에 쨍쨍하게 울려 퍼지기가 무섭게 송반수가 손짓을 하자 장정들이 가마 뒤편에 실려있던 거대한 오동나무 괴짝 수십 개를 마당 한가운데로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쾅! 이 소리와 함께 괴짝의 뚜껑들이 일제히 열리자 그 안에서 눈이 멀어버릴 것만 같은 황금 덩어리들과 하얀 은자 주머니, 그리고 한양 왕실에서나 쓰는 최고급 디단 필들이 마당 가득 산더미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겉보기엔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던 외딴섬 같은 초가집 마당이 장차 조선 천하를 뒤흔들 위대한 대한방마님의 탄생을 알리는 거대한 황금빛 소용돌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조선 최고의 거상 송반수의 거대한 상단 자금과 황금이 초가집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이자 진주 고을 구석의 척박한 산자락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쫄딱 망해서 내일 모레 숨이 넘어간다던 최진사댁이 조선 땅에서 가장 귀한 복덩이 안주인을 맞이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관가를 넘어 도성 한양까지 파다하게 퍼져나갔지요. 송반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늑대 울음소리만 들리던 초가집 자리는 수십 칸짜리 웅장하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병석에서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난 최진사는 마당 가득 찬 쌀독을 보며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서구 어머니 역시 새로 지은 안채 안방의 비단 보료에 앉아 며느리 향이의 손을 연신 쓰다듬으며 찬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향아, 내가 장차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하늘이 보낸 선녀가 틀림없구나. 너를 빈손으로 온 민며느리라 생각하고 구박했으면 장차 이 시어미가
무슨 죄를 지을 뻔했단 말이야. 내 야무진 손끝에서 우리 가문이 이리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으니 참으로 고맙고 대견하구나. 11살 향이는 얼굴을 붉히기는커녕 여전히 입꼬리를 짝 올리며 싱글벙글 웃어 제꼈습니다. 어머님도 참 가문이 성할 때 베푼 은혜가 이리 복이 되어 돌아온 것뿐이옵니다. 이제 곳간의 쌀도 돈도 차고 넘치니 어머님은 그저 고운 비단치마 입으시고 안채에서 편히 쉬시기만 하면 됩니다요. 가문의 외형이 번듯해지자 11살 향이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다름 아닌 14살 남편 서구 도령의 글공부였습니다. 향이는 한양에서 가장 학문이 깊은 이름난 스승들을 직접 초빙해 서구의 서재를 채웠고 밤마다 서방님의 책상을 지키며 손수 따뜻한 보약을 다려 바쳤지요. 서구 도령 역시 제 조망만 한 꼬마 아내의 눈부신 내조와 기계에 감격하여 졸음이 밀려올 때마다 허벅지를 송곳으로 찔러가며 밤낮으로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흘러 서구 도령이 17살이 되던 해봄, 마침내 한양에서 온 나라의 인재를 뽑는 대과다그 시험이 열렸습니다. 조선 팔도의 내로라 하는 수재들이 도성 모화관 마당에 모여 붓을 들었으나 꼬마 아내의 단단한 믿음을 가슴에 품고 올라온 서구 도령의 문장 앞에서는 모두가 추풍낙엽처럼 쓰러질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골문 앞에 커다란 방방내 방이 붙고 우렁찬 전령의 목소리가 진주 고을 최진사댁 마당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진주 고을의 유생 최서구, 이번 대과에서 당당히 장원 급제를 하여 어사화를 하사받으셨도다. 말을 타고 어사화를 머리에 꽂은 채 위풍당당하게 고향 마당으로 들어서는 서구 도령의 모습은 그야말로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최진사와 서구 어머니는 가문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된 것에 대성통곡을 하며 춤을 추었지요. 말에서 내린 서구 도령은 부모님께 절을 올린 뒤 곧장 안채 마당으로 달려가 이제 장성하여 어엿한 숙녀의 티가 나기 시작한 향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구는 제 머리에 꽂힌 어사화를 조심스럽게 벗어 향이의 머리에 얹어주며 깊은 존경과 애정이 서린 목소리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내 드디어 장원 급제를 하여 가문의 원통함을 풀고 부인의 은혜에 보답하게 되었구려. 3년 전 차디찬 초가집 문간방에서 부인이 내 손을 잡으며 무조건 서책만 읽으라 하셨던 그 서슬 퍼런 맹세가 없었다면 오늘날에 이 최서구는 장차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오. 내 평생 부인을 내 안방의 유일한 상전으로 모시며 이 은혜를 갚으리다. 향이는 머리에 얹어진 어사화가 조금 무거운지 고개를 살짝 까닥이면서도 특유의 싱글벙글한 미소를 지으며 쨍쨍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제 눈이 틀리지 않았댔지요? 사내의 기계는 과거 제단 앞에서 펼치는 것이 하였거늘 이리 번듯하게 장원 급제를 해오시니 이 꼬마 안주인의 가슴이 참으로 든든합니다요. 과거에 급제한 서구 도령은 임금의 직속 수사관인 암행어사가 되어 과거 자신의 아버지를 모함하여 가문을 짓밟았던 조정의 악독한 간신배들의 죄상을 사동장부와 밀서를 통해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향이의 조부인 송반수의 정보력까지 더해지니 간신 무리는 변명 한마디 못하고 포승줄에 묶여 처참한 몰락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임금은 최진사 가문의 억울함을 완전히 씻어주고 옛 관직을 뛰어넘는 판서직을 추증하였으며 가문을 부활시킨 1등 공신인 향이에게 정경부인 쩐징夫人이라는 나라 최고 여인의 직첩을 직접 하사했습니다. 그 후 최씨 가문은 진주고을을 넘어 조선 천하에서 가장 부유하면서도 백성들을 향해 아낌없이 쌀독을
여는 가장 존경받는 명문가로 우뚝 섰습니다. 과거 최진사댁이 망했을 때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던 장터 백성들은 이제 최진사댁 대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머리를 조아리며 찬탄을 금치 못했지요. 아이고, 장차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더니 저 집안을 살린 게 겨우 11살에 싱글벙글 웃으며 들어왔던 그 꼬마 민며느리라면서. 그렇다네. 선한 마음으로 베푼 은혜가 복덩이 며느리가 되어 가문을 천지개벽시킨 게지. 지혜로운 안주인 하나가 열정승 부럽지 않다는 말이 딱 맞는구먼. 세월이 흘러 향이와 서구 도령의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릴 때까지 최 씨 가문의 안채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1살의 몽당 빗자루를 들고 싱글벙글 웃으며 망한 집안의 살인문을 열었던 꼬마는 가문을 조선 최고의 반열에 올려놓은 위대한 대한방마님이 되어 대대손손 만인의 존경과 복을 누리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 인간의 욕심은 장차 제 무덤을 파는 법이고 가문이 성할 때 베풀었던 따뜻한 선행은 결국 복덩이 며느리라는 거대한 기적이 되어 돌아오는 법인가 봅니다. 오늘 밤도 달빛잠자리 이야기와 함께해 주신 식구 여러분, 이야기 속 꼬마 복덩이의 야무진 지혜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만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오길 머리 숙여 기원합니다. 오늘의 건강하고 시원한 야담이 마음에 쏙 드셨다면 화면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셔요. 식구분들의 따뜻한 응원은 더 쫄깃하고 귀한 이야기 주머니를 여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고 고운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셔요.